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한국 영화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클래식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첫 시작을 알린 작품인데요. 김동원 감독의 상계동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의 근현대사와 독립 다큐멘터리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해보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조조아린 다큐 클래식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한국 다큐 그 원형을 개척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화 상계동 올림픽인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계동 올림픽의 감독님이시죠. 김동원 감독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큐멘터리 연구자이자 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승민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호빈 감독님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영화가요, 세상에 나온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1988년 작품이잖아요. 30여 년 전의 작품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이게 뭐 화질도 안 좋고 뭐 사운드도 안 좋은데 네. 이렇게 어떤 저로서는 소개할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도 다큐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또 개봉하셨습니다. 그 내 친구 정의로라는 작품으로. 내 친구 정의로란 작품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 일단 선호빈 감독님도 다큐멘터리 감독이시잖아요. 네네. 대선배님이신데. 원래 되게 까불고 그러기도 하는데 오늘 좀 조용히 있으려고 하고요. 네. 그 단순히 대선배가 아니고 사실은 이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오늘 볼 작품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감독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나도 이런 작품 만들래 하고 이 작품을 보고 다큐멘터리 만들기 시작한 감독들이 꽤 많거든요. 롤모델이시네요, 거의. 롤모델 이상이죠. 이상이에요. 그래서 더 조용히 있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니까요, 최초의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 제가 운이 좋았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저는 이거 만들 때만 해도 다큐멘터리가 뭔지도 몰랐고 다큐멘터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80년대라는 그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우연하게 나온 그런 기록물인데 그걸 이제 그 평론가들이 독립 다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네. 공교롭게 그게 제가 처음이 된 거죠. 하여튼 저는 사실은 극영화 감독 지망생이었는데 네. 하여튼 이 작품 때문에 제 팔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가 뭔지도 몰랐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80년대쯤에는 이런 뭐 정의 같은 게 없었나요? 다큐멘터리가 뭔지. 80년대에는 시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가 만들어준 그 영상 운동으로서의 기록물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김동원 감독님의 상계동 올림픽이 최초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태도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떤 태도요? 예를 들자면 이 작품은 현장에서 직접 들어가서 장기간 오랫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만든 작품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 부분들이 아마 말씀하셨던 감독님들이 현장에서 작품을 만들 때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하나의 정전이자 롤모델로 되고 있었던 거죠. 네. 실제로 감독님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지금 앉아 계시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참 굉장한 작품이다 싶은데요. 또 영상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올림픽 유치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 올림픽 때문에 더 시끄러워진 곳이 있었으니 바로 서울의 작은 빈민촌 상계동. 노래는 신나는데 그곳에서 보세요. 벌어진 3년간의 기록, 최초의 독립 다큐 상계동 올림픽이다. 참 모순적인 장면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랬어요? 네. 지금 세대가 봐도 되게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상계동 올림픽 이렇게 강렬하죠. 강렬하죠.
88 올림픽을 민족의 영광, 인류의 축제라 부르며 온통 법석들이다. 하지만 우리 상계동을 비롯한 200여 군데 철거민들에게 올림픽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원망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에게 상계동은 방값 싸고 일터가 있고 정든 이웃이 있는 유일한 생활의 근거지였다. 게다가 지하철까지 개통되어 이젠 제법 살만하구나 하는 소리가 만나면 나누던 인사였다. 저분의 목소리도 참 되게 맞습니다. 독특한 것 내레이션은 같아요. 네. 누가 하신 거예요? 네, 그 좀 대회비이긴 하지만 사실은 상계동 주민의 목소리를 흉내낸 그 어느 수녀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녀님의 네. 목소리요. 근데 저곳에서는 그 목소리가 그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들려서 영화를 되게 힘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심은 하지만 흥미해졌다. 올림픽이란 명목아래 거세게 불어닥친 재개발 바람은 상계동 주민들의 수십 년 터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어제까지도 반찬을 나눠 먹던 가옥주들이 우리 세입자를 보면 쉬쉬거리며 반상회까지 못 나오게 했다. 지금 상계동은 뭐 다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사 준비를 했다. 생명이 붙어 아무런 일어난 이주 대책도 세우지 몸과 않고 마음을 그저 고쳐서 나가라고만 하는 자리가 정부. 필요한 인간이었기 그대로 있다가는 때문에 상계동 주민 그냥 모두가 쫓겨날 길바닥으로 수는 내몰릴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린 맨몸으로 온몸으로 싸움을 시작했다. 애당초 그 싸움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 같은 싸움이었다. 때린 사람은 풀려나고 맞은 사람이 구속당하는 이상한 규칙을 가진 싸움이었다. 다쳤다. 10여 차례의 강제 철거 속에서도 그들은 삶의 터전인 상계동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숱한 최철없는 빈민터전 적부는 박살나라! 이 자글거리는 옛날 그 비디오 홈비디오 그런데 그거 이상하게도 엄청 힘이 맞으면 있습니다. 맞을수록 당하면 당할수록 새로운 힘이 솟았고 저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더욱 뭉칠 수 지낼까요? 있었다. 아이들이 밝으니까 더 슬프고 짐승 취급을 당할수록 물건 취급을 당할수록 더욱 엄연한 인간이 되어갔다. 아니, 30년 전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거 보면 그렇죠. 그 부조리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네. 되고 있는 거죠. 뭐 최근에는 뉴타운 사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름이 바뀌죠 계속. 네. 맞습니다. 네. 학생들이 왜 데모를 하고 무엇에 항의하는가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경들의 단단한 방패와 거대한 포크레인은 저항하는 주민들을 밀어내고 80여 그들의 대의 집을 모두 트럭을 부셔버렸다. 우리들의 짐을 어디론가 실어간 다음 오갈 데 없는 우리 80여 세대는 명동 성당으로 몰려갔다. 정부는 우리를 쫓아냈지만 하느님만은 쫓아내지 않겠지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다행히 추기경님 등 성당에선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우린 대형 천막 2개를 지어 남자 텐트, 여자 텐트로 나뉘어 살았다. 따뜻한 환대였지만 명동 성당 역시 임시 김선주 거처였고 기검이시죠? 네, 네. 그들의 터전이 될 수 없었다. 상계동 주민들은 철거 걱정 없이 그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집만을 바랄 뿐이었다. 우리에게 6월 항쟁 때는 민주화 대열에 한 몫을 네, 할 저게 수 있었지만 이제 매일같이 87년 터지는 초일 것 최루탄 같은데 냄새에 그 6월 항쟁이 어린 일어나기 것들이 바로 펄럭거리는 전. 것을 볼 때 아무데라도 좋으니 어서 명동을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진짜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이 정부라 그럴까? 아무튼 그러니까요. 올림픽에 성화가 1분 나온다는 이유로 여기 지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 딱 지나간다는 이유로 참 적어도 그렇게 남은 서울에서만 400여 가구가 밀려나지 새롭게 않으려고 찾은 땅은 땅을 찾아 경기도 헤맸다. 부천시의 고속도로 변. 비록 서울 바뀌었지만 아쉬움은 상계동 컸지만 주민들에겐 다시 찾은 우린 삶의 야산에 터전이었다. 둘러싸인 아담한 새 삶, 임시로 아우, 거주할 이거 천막을 이제 세우기 열심히 시작했다. 막 세웠는데 무너뜨릴 때 우리 엄청 살 집을 눈물이 우리 손으로 났습니다. 짓는다는 생각에 열심히 못질, 톱질을 했고 꼬마들,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함께 일손을 거들었다.
하지만 그 꿈도 오래가지 못했다. 명동 성당에서의 완전 철수를 며칠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보세요, 아줌님. 흥분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흥분 안 하게 생겼냐고. 그런데 1월 8일 갑자기 부천시청 직원들이 들어닥쳤다. 예고 없이 찾아온 시청 직원들은 상계동에서처럼 무자비하게 천막을 부수기 시작했다. 무허가 건물은 개고장 없이 철거할 수 있다면서 달려드는 시 직원에게 우리는 하루만 참아달라. 그러면 우리 손으로 철거하여 나무 피해를 줄이겠다고 간청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천막. 또 이 천막은 국민 학생이 돼지 저금통을 털고 칠순 부부가 결혼 반지를 빼주고 우리의 피와 땀이 섞인 소중한 돈으로 짓고 있으니 함부로 부시지 말라고 사정하면서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얻은 기회 또한 정부에 의해 또다시 무너지고 만다. 저기서 이게 사실 감독들은 이렇게 되게 방관자처럼 찍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되게 많은 감정이 듭니다. 뭐 하고 있지 나는 막 이러면서. 화가 난 주민들이 허가 신청을 받아서라도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정부는 또 다른 말을 하기 바빴다. 처음에는 부천시에서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땅 지역이 이제는 가건물 신청도 할 수가 없다는 걸로 그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이리저리 책임만 회피하는 시 직원들 탓에 집을 잃고 오갈 데 없는 상계동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는데 하지만 정부는 그런 그들을 더욱 짓밟기만 했다. 한 나라에서 공존하지 못했던 올림픽과 도시의 빈민촌.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한 상계동 주민들의 3년간의 사투. 88년도 서울 올림픽의 또 다른 얼굴, 영화 상계동 올림픽이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근데 저때 당시에 비디오가 홈비디오로 한편으로는 그 부유층에서 카메라를 들고 자기 홈비디오를 찍던 그 홈비디오가 네. 이렇게 영상으로 재개발의 사람들을 또 그들의 홈비디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의미가 심장하네요. 집을 찍은 홈 비디오네요. 그렇죠. 예.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영상 속의 상황이 사실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에게는 그렇군요. 네,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보던 약간 영상 교육 자료 같은 느낌이 네. 좀 들었습니다. 저도 한 6살, 7살 이럴 때라 네. 뭐 그냥 올림픽 멋지지 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죠. 뭐.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되게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사실 다큐멘터리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현실이 더 영화 같고 네. 영화가 더 현실 같아서 그게 교차하면서 어떤 것이 현실일까 생각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네. 평론가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영화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아마 최초라는 말을 제대로 붙인다고 얘기를 한다면 재개발을 다루고 있는 영화로서는 최초의 다큐멘터리가 아닐까라고 네. 하는데 그 재개발을 다루는 부분들이 올림픽이라고 얘기하는 국가에서 재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 영화가 초반에 보여줬던 것처럼 방송에서 올림픽을 다루고 있는 것을 대조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세련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독립 영화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라고 하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상계동 올림픽. 이게 상계동에서 올림픽이 일어난 건 아니고 좀 그렇죠. 잠실에서 했죠, 모순적인데 올림픽은. 그렇죠. 왜 이렇게 지으신 건가요? 그 저분 상계동 분들이 올림픽 때문에 어떤 집을 헐리게 됐고 네. 당시는 근데 그 올림픽에 묻혀서 다른 어떤 사회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언론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분들이 이제 정부랑 맞서 싸우는 것도 하나의 풍자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니지만. 스포츠라고도 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지고 이기는 게 있는 이런 어떤 네, 그렇죠. 게임인 예. 거죠. 처음에 이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가셨던 게 부탁을 받고 가신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저기 영화 속에도 잠깐씩 나오지만 거의 정일우 신부님이라는 저의 대학
은사이기도 한 그런 신부님이 그 저보다 먼저 주민들하고 살고 계셨고요. 외국인 신부님 네네. 말씀하시죠? 그 신부님이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저한테 또 부탁이 왔어요. 나중에 혹시 강제 철거의 증거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철거된 집이나 가재 도구들을 좀 촬영을 해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별로 바쁘지 않을 때라 네. 예, 그놈하고 이제 가서 촬영하다가 이렇게 철거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또 그 후에 주민들이 얼마나 그 어떤 원통해하고 또 그 원통함을 극복하고 네. 또 이제 투쟁을 하고 그런 모습들에 제가 말하자면 좀 감동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 그 정희루 신부님이 하루만 자고 가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셔서 네. 하루 자게 된 게 이제 이틀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했는데 하다 보니 잠도 자게 네, 되고 네, 하다 네. 보니 또 찍고 네. 이게 여기 오시는 다큐멘터리 좀 감독님들 비슷하죠? 모두 하시는 말씀인 것 네네.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원래 이게 만약 누군가 나한테 이걸 3년 동안 들어가서 작품을 해라. 네. 혹은 제가 이걸 가지고 작품을 해야지. 그러면 아마 같이 그 3년 동안 같이 지내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네. 그 이장호 감독님 연출하시고 그랬죠. 네, 저는 이제 상업영화 감독 지망생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쪽으로는 별 재주가 없이 좀 이게 영화를 어떻게 해야지 과연 그 감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던 차에 저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만남을 갖게 네. 된 거죠. 어떤 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저한테 그냥 가장 중요한 어떤 경험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야.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사람만 만났다. 인복이 좋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희루 신부님이 또 궁금해지는데 이 신부님 다룬 영화도 있잖아요. 그쵸, 잠깐 소개 좀 2000 부탁드릴게요. 2017년 내 친구 정희루라고 하는 작품으로 그 신부님 상계동에서 인연을 맺으셨던 그 정희루 신부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영화는 정희루 신부님이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 같이 하고 그다음에 빈민 수호자로서 같이 활동을 하시고 그분이 다시 치매로 마지막을 보내시는 작업까지 쭉 함께 했고 거기에서 이제 그 빈민 운동가 혹은 빈민 운동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수호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같이 친구. 그래서 그분의 그 빈민 활동 중에서 상계동 올림픽이 있었고 그 올림픽이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상계동에서의 활동 올림픽이 아니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인연이 시작돼서 쭉 그렇죠. 예, 된 그렇게 거죠. 된 거고. 그래서 제목이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어떤 한 인물을 정전화시키거나 신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친구 네. 정의루라고 해서 그러네요. 인간 정의루에 대한 이야기여서 작품이 되게 정스러운 작품입니다. 예. 그 작품도 같이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엄청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10여 차례의 강제 철거를 당하면서 다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어떻게 보면 허름한 철거촌을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그런 철거 반원들하고 그 갈등이 있는 철거촌을 어떻게 그 아름답게 찍는다, 네. 또 좀 안정적으로 찍는다, 이건 좀 안 어울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라이포드가 없어도 괜찮다. 그다음에 좀 뭔가 떨려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 같아요. 시작할 때 상계동 올림픽 펜으로 적은 것 같은
아, 네, 무슨 포대자루에 이렇게 막 예. 써놓은 네. 그 타이틀이 딱 뜨죠. 네. 그리고 끝날 때도 뭐 제작, 상계동 주민 이러고 네. 나왔었나요? 아, 끝날 때 철거민. 그리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게 크레딧 뭐 촬영 누구, 뭐 구성 누구, 연출 뭐 누구. 감독 누구 이런 거 없이 이제 기획 제작 상계동 철거민. 철거민? 철거민. 예, 이렇게 딱 하나 뜨고 이제 끝나는데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렇게 딱 끝나는 게 너무 뭐라 그럴까? 그 아까 말씀하신 태도의 절정에 있다 막 이런 느낌도 들고. 아니 사실은 제가 뭐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이제 실명을 공개하는 게 좀 위험했던 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또 정일우 신부님 얘기가 나오지만 그 신부님이 민기 아빠라고 부르면 어때? 뭐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아, 실제로 민기의 아빠가 그래서 이었던 게 상계동 아니고. 주민들은 그 제가 상계동에 있을 때는 다 저를 민기 아빠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 시대는 이렇게 만드는 작품이 모두가 불법이었기 네. 때문에 예. 네, 뭐 이제 뭐 영화법상으로도 불법이고 네. 뭐 사회안전법상으로도 불법이고 뭐 한 가지 여담은 거기 이제 정보과 형사들이 언제나 나와 있었는데 네. 들어간 지 한 몇 달 되고 나서 그 형사랑 마주쳤는데 그 형사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섬뜩했던 그런 아, 순간이 본명을 있었는데 불렀다는 예. 그랬더니 이게 그 뒷조사를 이미 끝냈다라는 얘기죠. 이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화라고 부를 그때는 이걸 그러니까 비디오로 만들었고 그럼 또 비디오로? 그리고 단편이고 어떤 영화는 아니어도 어떤 이게 그럼 이거를 같이 봐야지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만드시긴. 그때 영상이라고 그랬죠 영상. 영상. 네.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든 이유는 상계동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라는 어떤 뭐 좀 선전물 같은 기분. 이었기 알리는.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만든 다음에 그걸 카피를 한 100개 해서 이렇게 많이 주변에 많이 보여줘. 그리고 이제 그 나눠줬는데 종교계랑 그런 어떤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영화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초대돼서 이렇게 앉아 있고 상영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테이프들이. 근데 기록으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작품을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영화적인 어법으로 영화를 접근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인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집으로 언어를 만들거나 어쨌든 의미를 양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방송의 어법으로 방송으로 만들어진 올림픽의 이미지들을 네. 가지고 오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투쟁을 붙임으로 인해서 대조를 만들고 네. 거기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같은 신과 신을 붙여서 거기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이고 네. 그런 의미들을 감독님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순한 기록물로 보기에는 네. 저희 한 단계 이제 저희가 기왕이면 좀 재밌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아, 볼 네. 거니까 조금의 뭐 어떤 영화 조감독할 때 배운 기술들 그런 거를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영화라고 그러면은 필름으로 찍어야 돼야 영화지 비디오로 영화 만든다는 생각은 이렇게 네.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근데 직접 또 촬영 현장에 들어가셨으니까 뭐 내레이션의 그 대사들도 굉장히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아, 나레이션 독특하죠. 대사도 굉장히 좀 좋았어요. 뭐 맞다 보니까 새로운 힘이 뭐 생겨났다. 네, 뭐 맞음으로써 때리고 뭐, 네.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또 되게 네. 날카로움이나 이런 걸 담고 있고. 그러나 우리에겐 맞음으로 때리고 짐으로써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었다. 실제로 보시면서 느낀 것들이 직접 적으신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이제 주민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나 또 정일호 신부가 이제 거기 기도회 할 때 하시던 말씀 같은 것 중에 저한테 와 닿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제가 조금 새겨뒀던 것 같아요. 나레이션의 화법이 우리잖아요. 네. 예, 네네. 우리 그래서 우리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아니면 내려다보는 전체를 아나운서 톤으로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아마 기록 영화에서 나레이션으로 쓴 거는 처음이 아닐까. 예. 우리가 아는 다큐 있잖아요. 뭐 BBC나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다큐 보면은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뭐 그 같은 소재를 찍어도 뭐 그들은 여기 살고 있고 뭐 네.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고 냉정하게 이제 제3자의 시선을 보지. 사실 이 상계동 올림픽 만들기 전에 상계동 그 철거에 관한 뭐 1부, 2부작 뭐 그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3인칭이었어요. 그들은 뭐.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한 3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3인칭으로 부르는 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어색하죠. 1인칭으로 해야 뭐 제가 편하고 네. 만약 비판적으로 본다면 이제 객관성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그 주민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우리란 누구인가? 그들에겐 그곳에서 수년간을 살아온 우리는 어찌 되었건 새로 지을 고급 아파트에 입주해올 사람들만이 우리인 것이다. 요즘 나오는 영화들과 또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 좀 비교를 하자면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감독님이 만든 영화를 저희가 굉장히 어떤 80년대의 현장 다큐의 표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시대가 그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담는다면 네. 그 현실이 그 다큐를 만든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다양한 시대고 미학과 윤리와 그다음에 정치와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로 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작품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계동 올림픽을 비롯해서 이렇게 액티비즘이나 사회 참여적 다큐들이 한 축에 여전히 건강히 존재하고 있다면 또 다른 방식의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선우빈 감독님이 만드셨던 B급 며느리 네. 같은 그런 작품들은 사실 상계동 올림픽과는 같은 계보라기는 다른 네. 유해 또 작품들이고 그다음에 미술의 영역이나 여러 예술의 영역에서 같이 묶여져서 다큐멘터리 영역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객관을 포기하셨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이제 다큐멘터리를 객관적 기록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큐멘터리는 네. 이제 그 기록, 현실을 기록한 자가 어떤 시선으로 현실을 보는가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국이 현실이 많이 안 바뀌기 때문에 네. 상계동 올림픽과 같은 이 현실 참여 맞아요. 액티비즘 다큐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또 아직도 많이 살아 있고 제 느낌에 이제 시대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건 감독이 한다기보다는 시대가 이런 시대였고 네. 87년 이런 시대였고 2019년은 또 다른 시대니까 또 다른 이렇게 감독들은 그냥 반응하는 사람 같고 시대가 만드는 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시대를 잘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또 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의 반응은 또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한 두 군데인가 갔던 것 같아요. 야마가타 다큐멘터리 페스티벌과 베를린 영화제 포럼 부분이라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더 관심이 있었던 거는 네. 뭐 이 작품 어떤 한계의 어떤 뭐 가치보다 그 저희의 그 80년대 상황에 대한 그런 관심, 거기에 대한 기록물이나 뭐 80년대 상황이 모티브가 된 어떤 극영화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패키지로 묶여서 갔던 거고, 엄혹했던 그 군사 독재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그 저런 상황에서 또 뭐 그런 영화를 만들고 얘기들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소재로 삼는 감독들의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뭔가 그 존경스럽다는 네. 굉장히 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평가들을 받았습니다. 제 영화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네. 독립 영화들이. 그
그리고 또 요즘도 뭐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라든가 재개발 문제라든가 권력자들의 만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똑같죠. 불구하고 이런 다큐를 계속해서 만드시는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후배로서 네. 같은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게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어떤 한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태도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물론 뭐 다큐멘터리의 관객이 극영화에 비해서 택도 없이 이제 적지만은 그래도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관객 한 사람에게라도 어떤 파장을 드릴 수 있다면은 저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아무리 사회가 요지부동이고 뭐 그래도 뭐 그런 이 참여적인 다큐멘터리는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든 뭐 세상에 어떤 것이든 변화가 없다 혹은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는 가 당장에 눈앞에 큰 것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네. 저희가 계속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어떤 네. 작은 인식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카메라를 현장에서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아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 명이라도 더 인지하고 있고 저는 그게 변화라고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상계동에서 제가 경험한 거지만 저 자신은 변화시켰어요. 그것은 네. 그러니까 작품 제작 그렇죠. 과정에서 네. 제가 변하고 주민들한테도 어떤 이렇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관객들이 더 중요하지만 영화라면은 그게 아니라 어떤 제작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한 사람의 어떤 운명을 변화시키기도 인생을 하는. 바꾸는. 네. 네. 그럼 그런 게 혹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독립 다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독립 다큐의 정신이라면 너무 거창하지만 네. 영화로서보다는 어떤 같이 한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네. 그것이 어떤 장벽이든 그것을 깨려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뭔가 목소리를 꼭 어떤 그런 일반 주류 매체가 아니라 작은 목소리지만 내가 생각하는 실상은 이렇다라든지 어떤 이렇게 좀 묻혀진 어떤 그런 사실들 혹은 그 편견들, 선입관들 이런 네. 것들을 깨는 것이 저는 독립 다큐의 목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독립 다큐의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요. 이 상계동 올림픽이란 작품이 후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뭐 내 친구 정의루에서 조금 더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좀 발화가 됐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좋으냐, 뭐가 진짜 잘 사는 거냐라는 질문들을 좀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작품 만들 때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은 나쁜 것이다.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것보다 사실은 그 상계동 철거민들이 그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저한테 더 큰 영향을 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인우 신부가 말하자면 모든 것을 자기를 이제 이렇게 포기하면서 이렇게 정말 자유로운 인간이 돼가는 뭐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이제 더 큰 어떤 가르침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뭐 80년대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뭐 그렇게 알릴 수도 있지만. 네. 그 안에 언뜻 보이는 철거민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또 어떻게 그 뭔가 역경을 극복하려고 그랬는지 그런 어떤 것들이 저한테는 더 어떤 소중한 장면 같고 네. 그런 장면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작품을 굉장히 사회 참여적인 다큐라고도 하지만 네. 동시에 휴머니즘이 가득한 네.
인간 다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같이 맞물려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되게 사실 이번에 보면서 되게 참혹하기도 하지만 되게 아름다워요. 사실 영화 되게 맞아요. 아름답어요. 네. 저는. 아까 화면에서 나오는 막 막걸리 같이 마시고 아, 춤추고 네. 막 이렇게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다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네. 묘한 지점이 있죠. 막 망치질 하는 것도 아름답고 막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동완 감독님의 한국 최초의 다큐멘터리 상계동 올림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독립 다큐 명성 그 6일의 기록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